저는 대학을 7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해.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바로 여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고향에, 저 사는 고향에 우리 가족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해서 학교 때 한 차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차례 감옥을 가서 항림 사건이라고 그러는 조직 사건에 연루돼서 가가지고 1년 6개월 또 감옥을 살고 나와가지고 83년에 만들어진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거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셨던 김근태 의장께서 주도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가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85년도에 김근태 의장이 크게 고문을 당하고 희생을 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86년도에 저도 이제 민청년을 대표해서 시위 주동자로 나가가지고 또 한 번 감옥을 가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제안의 운동권의 순수성이라 할까요? 이념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 중에 하나,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특히 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눠져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또 뭐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 또 민중 후보를 지지하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민청년과 다수는 비판적 지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서 정권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입장에서 87년 때도 그렇고 92년 때도 그렇고 계속 김대중 후보를 제 입장에서 지지를 했지만 직접 우리가 만나거나 이러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가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태평화재단을 만들고 이제 97년 대선을 앞두고 94년, 95년 무렵에 새정치국민회를 창당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때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제야그룹들이, 그때 주요한 인사들이, 방용석, 그분은 이제 원풍문방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제야의 거물이셨죠. 그리고 천정배 이런 분들이 쭉 모여서 하는데, 통일시대 국민회의라고 하는 조직 제야 모임을 만들어서 김대중 현실 제도권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제야라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뭐 식사 자리에서나 먼 발치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 결합을 하게 됐죠. 예. 그때 95년도인가 그 지방선거 때 당에 참여해서 제가 무슨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는 당보를 만든 편집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제야에서 들어간 방용석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노동계 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의 보좌관을 했거든요. 선거 때는 노동특별위원회, 노동계 득표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함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을 만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만나서 노동계 지지를 얻어내고, 또 이렇게 노동조합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고, 그때 워낙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탁월하셨는데 방용석 의원이랑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의원회관에서 개표 방송을 봤는데요, 참여한 저마저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당선이 현실화돼 가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제 친구 하나가 공직자로 있는데
중요한 공직자로 있는데 공직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새벽 서너 시에 택시를 타고 의원회관에 왔어요. 이게 정말이냐고. 자기들도 공직자지만 이게 정권 교체가 된 거야? 야당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이런 걸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넘어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온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네 번째 만에 된 거잖아요. 그분의 의지도 대단하구나. 더 놀라웠던 것은 그때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바로 다음 날 들고 나온 청사진이었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병행 발전해야 된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병행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동전의 장면이고 수레의 양바퀴같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오랜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권교체 이후에 그분이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착착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같이 참여했던 우리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아까 이야기한 국회에 방용석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당에서 활동했고 또 국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좀 컴퓨터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친구를 추천을 하라는 에서도 주위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공보기획비서관실에 들어가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게 됐죠. 제가 맡아서 한 일이 이제 청와대 웹사이트,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나라, 인터넷 강국이 되자 뭐 이런 거에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컴퓨터도 보급도 안 돼 있었고 인터넷 할 줄 몰랐고 이메일도 할 줄 몰랐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니까 컴퓨터는 제 책상하고 국장님 책상하고 저는 과장이었는데 또 여직원 한 분 책상 이 세 대밖에 없었어요. 다른 한 10여 명 있는데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과 소통 이런 창구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특이하게 기억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를 이야기하고 인터넷 강국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프라가 깔리지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국무위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대통령 업무 지시를 이메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려줬어요. 각 부처에 이메일로 언제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할 거라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각 부서에는 후에 들어본 게 비상이 걸렸어요. 대통령께 지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메일 한다니까 어떤 장관님들은 컴퓨터 앞에 딱 부동자세로 앉아 계셔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다고.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에요. 바로 듣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지시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인터넷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보화 사회를 가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할 일들을 잘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냈죠.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장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다음 날 청와대 앞에 쭉 공보수석실 앞에 이만한 서류를 들고 오는 공무원들이 쭉 줄을 서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왔어요. 이게 그 당시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한 1, 2년 만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었고 컴퓨터 보급도 확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됐었죠.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컴퓨터 잘하자, 인터넷 잘하자 이런 걸. 좀 놀라워요. 그때 청와대가 좀 그런 앞장섰던 일이 기억이 나요. 제가 맡았던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가지고 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의 매일 많이 청와대에서는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거 던져버려요. 너무 길다고. 바쁜데 언제 그걸 다 모르냐고. 그래서 한 2페이지 정도로. 글자도 한 15포인트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큰 글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날의 모든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또 언론, 모든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압축해서 현안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청와대는 어떻게 나가야 돼. 특히 대통령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매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2페이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죠. 네. 대충 이제 보고서가 밤 한 11시, 12시쯤 이제 관저로 올라가기도 하고, 10시나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당시 신문 9시 뉴스 방송국 뉴스 끝나고 나서 그걸 보고 최종 정리를 마치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퇴임 이후에 제가 박지원 그 비서실장한테 왜 저를 퇴임 이후에 사저로 가는 비서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보고서가 여러 수십 장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보고서였다. 그래서 최경환 비서관이 쓴 보고서를 가장 많이 대통령께 가지고 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읽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보고서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책망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들여서 나라 일을 하시는데 큰 오점을 남기면 되지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됐어요. 저도 학교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서들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위에 전달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설사 정답은 A인데 B라는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B라는 의견을 보고 요놈 말대로 이 의견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보고서는 성공한 보고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 보고서는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보면서도 많은 자료를 받아볼 때 그런 생각을 들었고, 김 대통령도 읽어보고 다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체화된 지식으로 되고 정리된 거 외에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 더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죠. 근데 대통령의 의견과 그 관점을, 그 관역을 딱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좀 유사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해드렸다면, 그렇게 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정답을 써내지는 못했어요. 연설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계가 있어요. 연설문을 작성하는 단계. 예를 들면은 이제 노벨 수상식 가서 연설을 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럼 역대 수상자들의 연설문들, 기본이잖아요. 다 요약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요. 학자들, 특히 언론인들한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 의견을 해봐라. 제가 만든 언론 중에 또 칭찬받은 것들. 그것도 현안이 나오면 아무개 일보 정치부장, 아무개 방송국 편성국장, 보도국장 이런 데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그대로 녹취해서 올려드려요. 아무개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국장은 이렇게. 요즘 정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을 딱 갖다 대면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걸 듣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하셨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실에서 그게 맞춰서 초안을 만들잖아요, 연설문을.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몇 사람끼리 프리토킹을 또 하기 시작하죠. 같이 그래서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믿는 한두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수정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데 보통 과정에 그 집요한 과정이 아주 꾸준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벨 영화 수상자 연설문에 보면은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종교적 체험이랄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 연설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다고. 어디 사적인 사담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세계인들이 보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 말고 넣으라고, 그렇지 않다고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어요. 그런데 연설 끝나고 나서 오슬로 광장 그 시청 홀에서 연설문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언론들이 평가하는 분이 그 연설문에 대한 그 코멘트가 나오는 그 대목, 그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대목, 그 대목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김 대통령은 노벨 수상자들 수상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 차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들도 많죠. 내가 열심히 썼는데 빨갛게 칠해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김 대통령은 미사역으로 안 쓰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말을 안 씁니다. 새로운 무슨 지식을 또 다운배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드라이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체험과 이런 걸 간결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모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취임사도 그렇고 모든 연설문들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화려하게 눈에 띄게 명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빠꾸 당하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책은 특히 남북 외교 쪽은 임동원 수석, 정무적인 부분은 박지원 수석. 그래서 국민의 정부의 큰 두 줄기는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들은 이제 박선수 의원 같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토론을 하는 당신의 생각들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한테 보여줘서 오케이를 받는. 제가 퇴임 후에 모실 때도 꼭 연설문을 제가 혼자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은 꼭 임동원 장관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어라. 임동원 장관이 몇 가지 의견이면 그대로 하라. 참 그분들의 사귐 교류 보면은 배울 만한 게 참 많아요.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묻고 수용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배울 만한 게 많아요.